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의 새 실장이 모두 합류하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일단 속도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잠시 후 연결해 보고요. 이어지는 품격 토론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25일 월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예, 지난 23일에 일단 이 두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좀 길어진 이제 3시간 30분간 이제 회담과 만찬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네.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문이 채택됐는데 이 한일 정상이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표문에는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한 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이시바 총리가 계승하고 있음을 이 회담에서 언급했다, 이런 문구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위안부, 강제동원 같은 과거사 문제를 공동 발표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간 신뢰 강화, 일본과 미국 연계 방문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 실현 등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경제 안보를 포함해서 양국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죠. 예, 이재명 대통령 회담에서 이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가치, 질서, 체제, 이념에서 이 비슷한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미일 협력 관점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산업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또 수소와 인공지능 등 이 미래 산업의 협력을 강조했고요. 양 정상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사 등 갈등 현안을 부각하기보다는 미래와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예, 한 3시간 전쯤에 지금 워싱턴 DC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2박 3일간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이 첫날에는 이 동포 만찬으로 이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방미 이튿날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데 이 정상회담부터 한미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연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순방 마지막 날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실 3실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지금 모두 워싱턴으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면은 이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서 국내 현안을 좀 챙기는데 지금 비서실장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걸 좀 시사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협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아마 지금 농축산물 개방 등을 또 요구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형 미사일 시험 사격 장면을 공개했네요. 예, 북한이 이제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이 남한의 경고 사격을 받았다면서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을 했는데 이 북한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S-300이나 판치로와 같은 이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이런 무인기가 아닌 순항 미사일 요격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83명, 반대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노란봉투법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반대표 3명은 개혁신당 의원이고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이죠.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일부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를 보내기 시작한 지 11년 만에 이제 법이 통과된 겁니다. 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자평했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됐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영계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들 지금 위주로 반발이 나오는데요. 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회사 한국 GM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이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자레알 한국 GM 대표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노란봉투법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미국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 GM의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됐는데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한국 GM의 자산 매각 추진 등으로 제기된 이 철수설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고 이 보안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노동계는 이제 환영한 입장을 냈는데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를 법에 새겨 넣었다고 평가했고요. 고용노동부는 이제 경영계가 좀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일각에선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좀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유예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네. 이것 동안 좀 현장 혼란이 수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이제 이틀 만에 청구를 한 건데요. 특검팀은 먼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헌법상 책무를 어기고 되레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는 것을 도왔다는 게 이제 특검의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계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 절차상으로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가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시작해 약 2분 만에 끝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를 지시한 것도 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 한 것으로 봤습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을 늘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이제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원래 오늘 예정이었던 국회 법사위 일단 일정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이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27일 특검법 통과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례 잭 스노홀 연설을 놓고 미국 내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예, 일단 지금 파월 의장이 원래는 굉장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시장에서 좀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잭슨홀 연설에서 이 금리 정책이 긴축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는
이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고용 둔화 위험을 거론하면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 우리 관심은 우리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네.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결정을 할 예정인데, 이때는 일단 동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됩니다. 다만 이제 미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은도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대구가 무려 35도, 대전, 전주 34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 여전히 꽤 있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오늘부터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쪽에 집중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됐고요. 특히 오늘 밤에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비구름대를 더욱 발달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30에서 80, 경기 북부와 인천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이틀간 이어지겠고요. 충남에도 최대 60mm, 그 밖에 영남 지역 5에서 30mm, 동해안 쪽 소량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해 주시고요. 또 오늘 소나기 내리는 곳 있습니다. 영남 제주에 5에서 40mm가량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화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출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암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도 도봉 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길게 막히고 성동분기점 5차로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론 경부 동탄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용담터널에서 8탄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동명동호부터 다부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외교 정치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분명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일본의 극우화 경향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많이 파탄됐었습니다. 그 파탄됐던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회복되는 큰 좀 이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상세히 말씀 올리면 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지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는 대립구도였다면 지금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금까지는 안보를 책임졌다면 이제는 미국은 본인의 안보 그리고 대중국 견제 이외에는
각자 안보는 각자가 책임지라는 취지로 입장도 바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미국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가 되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멀어지고 있고요.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고 가면서 평화를 만들고 조화를 일으켜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손을 잡고 함께 경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미국에 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러시아와 모종의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좋은 시작점을 놓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연한 외교, 실용 외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는데 이시베아 총리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이 언급됐지만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아쉬움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당시에는 일본 측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입장만 계속 요구해버린다면 결국에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할 텐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실용적 필요성 때문에 두 나라 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안은 앞으로 조금씩 더 풀어가는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실용적으로 서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력을 더해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양자 외교 당사국으로서 미국보다 일본이 선택된 점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그 후에 일본을 가는 것이 지금까지 외교적 관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과 먼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는데요. 저는 이 자체가 좀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도 F-35 구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각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먼저 일본을 먼저 가서 미국 협상에 앞서서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 실용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일종의 지렛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외교를 보면 기본적으로 외교 상대국의 정치적 혼란을 좀 야기하고 그 야기된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외교적 고립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좀 협상을 풀어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과의 본 협상 전에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 안정성이 도모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가 좀 또 단단해지면 미국과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 간 것도 일종의 미국 외교 직전에 하는 좀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좀 이례적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바로 미국을 찾았고 이 네. 강훈식, 김용범, 유성락 네. 대통령실 3실장이 방미길에 총 출동했습니다. 이게 네. 지금
협상이 좀 정리가 안 된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해왔던 협상들을 보면 기존의 외교적 협상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네. 실무자 간에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현장에서 바로 뒤엎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또 외교적인 서로 간의 관례를 지켜온 경우도 별로 없고요. 달리 말하면 정상회담 자체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예민한 것들인데요. 네. 단순히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의 2.3% 정도를 쓰고 있는데 5% 선까지 더 올려라라는 네.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는 것을 방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막는 건 한국이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기능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그런 주한미군을 도와서 지역군으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자라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불필요하게 분쟁에 말려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북한을 방어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뜨리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안보실장이 같이 움직이셔야죠. 그래서 지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은 사실 미국의 해군력에서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해군력이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힘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 간에 그런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다 얽혀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력 건설에 힘을 보태게 되면 중국은 또 반발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외교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총동원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선업 부분의 협력 분야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좀 안보 청구서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건설하지 못하면 세계 패권을 지키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요.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분쟁에 우리가 같이 말려드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양해도 분명히 구하는 하지만 이것이 분쟁적으로 되지 않고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잘만 협상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업을 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선업을 살리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결국 배를 건조하거나 배의 주부품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조선업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진행할 때에 중국과의 관계도 또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이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흘러나오는 얘기가 좀 추가 투자를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은 미국 트럼프의 새로운 사실은 좀 신사적이지 않은 외교인 거죠. 네. 구두 약속을 하고서 기분 나쁘면 또 바로 바꿔버리고 또 서면 약속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명백한 답을 가지고 와라. 이건 우리가 도리어 약해지는 것이고요. 네. 유연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게, 하지만 상호 호혜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는 없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도 다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브라질을 대상으로 할 때나 일본을 대상으로 할 때나 유럽을 대상으로 할 때나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주고 신뢰를 흔드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한 외교가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예전에 나토라는 체제에서 안보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 미국이 예를 들어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F-35 전투기를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재검토하겠다라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당장은 좀 신뢰를 흔드는, 그래서 불확실성을 만드는 데서 트럼프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협상에서는 농수산물 부분이 빠졌긴 했지만 언제든 다시 또 화제로 갑자기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이 늘 그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또 관심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 핵발전소에 이런 위험한 핵물질들을 보관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런 핵 분야의 서로 간의 협력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원천이 미국에 근거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런 핵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미국도 핵과 관련된 협력을 단절하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협의는 그래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뭔가 도출되기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은 애매한 좀 그러면서 서로 간의 원칙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회담이 되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길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는데 네. 이 같은 대응 미국과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으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간만 지나면 미국을 충분히 능가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해군력 건설을 도우면서 중국의 그런 장기 계획을 방해하는 걸로 중국은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렛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미국과 협상에서 경제 협상이나 동맹 현대화 협상에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을 완화하는데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또 설득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역할을 해나가면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을 완화하고 세계가 다툼보다는 평화로 갈 수 있는데 길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한쪽 편에만 줄을 서가지고 자칫 분쟁을 격화시켜버리면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또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힘이 맞부딪히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두 나라가 대결은 하겠지만은 그 대결의 장이 한반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양나라 모두 두 나라 사이에서 실용적 외교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을 드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이쪽 저쪽 다 달래가면서 같이 가는 건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외교적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통과됐습니다. 이 네. 경제 6단체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후속 조치 아직 그 법안에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달라는 요구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요구들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계속 귀 기울여서 팔로우업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었지만은 사실상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2조 5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 말고는 또 2조 2호 사용자성 확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우리의 헌법 가치,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내자 그리고 또 공정함을 노동 안에서 만들어내자라는 것이었는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영계에서 여러 가지 좀 지금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나 두려움을 좀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팔로우 해가면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작용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함께 하기로 지금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시행령 등에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업에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법을 만든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행령에서 이런 노동쟁의 범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네. 당장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은 보류했다고요? 네, 지금 당장 지금 특검법에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실제 들어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들도 있고요. 또 파견되어 있는 수사 인력들이 현직 검사들이나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보다는 이제 외부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좀 수사 속도가 좀 덜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본래 목적 취지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조율점을 찾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하려고 또 애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후 행보 당내에서 좀 불편한 기류가 일으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늘 했던 말이지만 이 사면이라는 것과 재심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잘못되었다 또는 증거가 잘못되었다. 그러니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이 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무죄다. 그런 판단을 받으려면 재심 신청을 해서 재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국민 통합의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이 사면입니다. 그렇다면 재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면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국민들을 잘 받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에서 일부 과연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들려는 태도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보인 태도와 행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면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면의 의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야망, 자리 욕심, 명예 욕심이 아니라 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좀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정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연지 씨에게 여행은 언제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마냥 들떠있는 아이들과 달리 몸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 태우느라 진땀을 빼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차량을 신청해 편안하게 영덕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이동이 편리해지니 연지 씨도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마음 편하게 떠나는 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사이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폭염이 약간 완화되는 경향은 띄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흐린 가운데 중부 서해안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인천 및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 중부지방 전체로 또 오후에는 그 밖에 호남권으로 확대되고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오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이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서풍을 강화시키면서 비구름을 높게 발달시키겠습니다. 따라서 강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영남과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겠고요. 비나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전주 34도 등으로 오늘도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겠고 또 오후부터 서해안에 강풍이 지나겠습니다. 해안 산지는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에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방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총괄적으로 협상적 만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전망 자체가 굉장히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의제 자체도 명확치 않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측을 대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불확실합니다. 지금 몇몇 살에 예를 들면 남아공화국 대통령이라든지 뭐 등등 일부 또 그 과거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할 때 트럼프의 그 태도 같은 것들은 완전히 비외교적인,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예우라는 것들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공개석상에서.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말 이번 상황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황당한 게 기존에 어느 정도 그 실무선에서 외교장관이나 통상장관급에서 합의가 됐던 내용도 그냥 뒤집어 엎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통령과 대표단들도 상당히 불안한 트럼프의 태도가 어떨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감성이 가고 지금 이 외교회담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은 끝날 때까지 끝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불확실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운명의 정상회담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략 한미 정상회담인데 대략 이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가 한일 뭐 정상회담, 그것도 양자회담이에요. 이세발 시기로 하고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빠진다는 거는 엄격히 보면 일본 정부에게는 우리가 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항 노선이 없으니까 둘러서라도 미국을 급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어제부터 또 내용이 웬만큼 실무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고 사실상 정상회담은 이제 의례적인 그런 절차로 가는 건데 친교의 시간이고, 근데 지금 그 쉽게 말하면은 어제 내용부터 실무적으로 합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에 틀림없죠. 그러니까 강우식 비서실장까지 이제 또 투입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 효과, 외교적으로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총출동이 된 상황입니다. 총력전으로. 그러니까 핵심 어제가 이제 아무래도 간시회 협상의 그런 세부 논의. 간시 협상이 세부 논의에도 지난번 큰 틀에서 구두 합의한 3,500억을 갖다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지급 보정 정도다 간접적으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아마 오늘 지금 미국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 내용을 갖다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정리를 해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주한미군의 그런 전략적 유연성, 대만 전쟁 발생했을 시에 뭐 한국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국방비 정액 문제 이런 게 줄줄이 다 따라가는 거.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미국은 그러면 이렇게 받기만 받고 한국한테 뭘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원자력 협정 이런 개선 뭐 이런 내용이 살짝 엿보이는 이런 정도인데 아무튼 정말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에 가장 어려운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문제 한 16시간 남았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이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도 좀 추가 투자를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등 그 대미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5천억이 넘는 거였고 우리는 3,500억 불 얘기했는데 이런 투자를 약속할 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트럼프의 임기는 얼마 안 되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 모호하게 가면서 버텨보자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네. 있었거든요. 네. 각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다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계획이란 건 투자를 발표하고 실현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 적게는 4,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를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게 현실화될 거냐 이런 그 불확실성이 있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그런 트럼프 측도 그런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어떤 시간 계획, 타임 플랜이라고 하는 그 스케줄을 내놔라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추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해석이 모호한 건데 기존에 약속한 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랬습니다. 5,500불 하니까 그 중에서 이미 상당 금액은 누구예요? 한조 유명한 유명한 기업이 있죠. 손정희 씨. 예. 네. 손정희 씨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쪽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간 기업의 것은 빼고 정부가 할 걸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가 투자라는 거 의미보다는 기존에 이미 기합의된 거와 계산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합의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도 현대나 삼성전자, SK 등이 투자하기로 했고 투자 이미 지속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빼고. 그건 빼고. 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 시간 계획.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거 빼고 새로운 3,500불의 계획 이런 것들을 그래 아마 맞물려 있는 거죠. 앞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이런 민간 기업이 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현실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성과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일정 있을 텐데. 부분 이재명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접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장사꾼인데다가 당장 내년 이제 2026년에 이제 미국도 이제 중간선거가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서 그동안 이 간세 전쟁을 벌릴 정도로 이런 사실 국제사회의 미국의 위상이나 신뢰 이런 게 엄청나게 상실되면서도 오로지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투자 이걸 위해서 나는 싸웠다. 근데 그 성과는 내년 이제 쉽게 말하면 중간선거에서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역대 관세 협상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해온 것 중에서 영국 정도와 관세 10% 하면서 문서화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이렇게 문서화를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협상한 내용, 양국 간의 공동 발표, 그걸로 이제 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지금 이걸 갖다 이제 한국은 아주 디테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서화하자 이런 정도로 여기에는 문제는 이제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인식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뢰가 일정 부분 약간의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부분에 국익적인 측면에서 실익을 우선시 추구하겠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나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 동맹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만하고의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이번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부 다 체크하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는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는 너무 상대국에 대한 어떤 그런 상식적인 이상의 어떤 압박이나 또 요구는 대려 국가 간의 해결이 아니라 그냥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 관세는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 이게 미국 역사에도 보면요. 이 관세 서부터 할리법 뭐 이런 거 이후에 관세 전쟁 벌였지만은 2차 대전의 발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사에서도 보면 관세로 비롯된 이런 관세 전쟁이 국가 간에 얼마나 그런 무서운 전쟁으로 비화됐는지 너무나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 한국 정부를 대하는 그런 자신의 태도 뭐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동맹 현대화, 이 안보 청구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까 이제 그 김성태 대표님 말씀을 좀 이어서 얘기하면 트럼프의 관심과 미국 관료들의 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의제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한미 동맹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통상. 네. 전 트럼프의 관심은 경제 통상이라고 보고요. 도리어 미국 관료들, 그 국무부라든지 또는 국방부 등등 이쪽의 관심은 도리어 동맹의 현대화 이쪽에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군사적인 충돌이나 대치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취해왔던 멀러 독트린이라고 해서 미국 오랫동안 입장을 가져왔던 고립주의적 정책을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요, 필요하면 주한미군도 빼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그 관세 정책, 그다음에 관세 인상 문제를 통상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이게 통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재정 정책의 문제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례 없는 건데요. 미국의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자기의 기본 입장은 법인세 등 세수를 감세 정책을 취하는데 재정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메울 거냐? 이게 관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일자리 이런 걸로 통해서 미국의 경제력을 살려서 그 재정 기반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인까지 발행하는 게 미국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코인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는 게 미국 국채 문제 때문이거든요. 미국 국채를 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미국 국채가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국채가 많이 팔리고 두 번째는 국채 금리가 낮아지겠죠. 미국의 재정 부담이 덜어지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런 측면에서 돈 쓰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중국하고 대만하고 문제로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심지어 왜 한국군이 한국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여기 보내지? 그리고 전략자산 보낼 때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트럼프의 한미동맹과 관련된 생각은 이겁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위비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해야 된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1기 트럼프 때 한국을 와가지고 평택에 미군기지 방문했을 때 이거를 한국이 90% 재정 지원을 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흘러나온 유명한 얘기예요. Why not 100%예요. 왜 100%가 아니냐? 우리가 90% 그러니까 한국이 많이 기여했다고 해서 90% 부담했다고 하니까 왜 100%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은 주한미군을 원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전략자산 원하면 다 돈 내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대만하고 중국과의 문제 이런 문제에 그걸 떠나서 일단은 돈 문제고요. 다만 미국의 관료들은 좀 다르죠. 미국 관료들은 이제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 80년대까지는 러시아였던 소련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은 중국이고 그 중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재정적인 문제, 그 실질적인 군사적인 어떤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앞에 내세워서 미국은 그 뒤에 있으면서 그 중국을 그 방어하고 싶고 중국을 견제하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라. 이게 이제 미국 관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미국 관료들의 생각은 약간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좀 다르다. 예.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방어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은. 그런데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아까 김성태 대표님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원자력 협정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회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압축시킬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양국 간의 이제 경제 통상 분야를 어떻게 이제 안정화시키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이제 현대화하냐.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현대화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지금 함축시키고 네, 있어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또 세계 글로벌 뭐 시장에서 또 한미 간의 그런 뭐 좋은 협력을 이끌어가냐. 그게 이제 조선 분야 이런 것들도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선 분야 이런 거는 이제 엄격하게 미국의 이해와 이익 또 한국 또 정부 또 한국 기업들하고 이런 부분은 웬만큼 맞아떨어져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전부 비용 청구서입니다 지금 다. 네.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그냥 좀 상스러운 말로 덜 뜯기고 오느냐 그냥 지출을 얼마나 그냥 네, 한국 정부의 차원에서 줄이고 오느냐 이거에 따른 성과에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 또 미국 뭐 그런 관료들이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서를 인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역대 정권에서 특히 보수 정권에서도 이게 원자력 협정 개선을 통해서 핵 우려람 재처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한국 정부의 한국의 일정 부분 좀 용인을 해주라. 그래 1분 정도에 우리가 지위만 가져더라도 이 원전 산업이 더 이제 날개를 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정말 무도한 그런 상식 이상의 이미 지금도 뭐 북한 체제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대를 하고 있는 한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측면에서는 그런 일정 부분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전략 뭐 핵무기에만 의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협정 개선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양국 간에 국가 간 정상 간에 신뢰가 있으면은 솔직히 좀 비용이 좀 약간 줄어듭니다. 그런데 양국 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기반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게 계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동력과 또 국정 운영 기조가 상당한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이번에 확실히 신뢰를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참 많은 문제가 꼬여 있어요. 지금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원자력의 농축 재처리 문제 이건 뭐 역대 모든 정권이 매우 중요한 한미 협상 과제를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축하고 재처리 문제는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농축을 해야 이게 재사용이 되고 부피가 줄어들어요. 재처리하고 해야만. 그러니까 이제 저농축 우리가 흔히 고농축이라고 하면 그 핵무기화되는 거고 네. 무기화할 수 있는 거고 저농축이라고 할 때는 흔히 하는 옐로우 케이크라고 다시 쓸 수 있는 핵 발전소의 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는 그걸 기술력은 충분히 하려면요 지금이라도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실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분이 이 꽉 차 있습니다. 포화 상태예요. 네. 더 이상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농축을 해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조금 더 여유를 시간을 버는 거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 핵폐기물 그 고농축 핵폐기물을 할 수 있는 방패장을 만드는 문제인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시간이 매우 없는 문제지만 미국은 이걸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얼마를 낼 거야 그럴 것 같아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 입장은. 근데 미국 관료들은 그 훨씬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쉬운 게 2020년대 들어와서 한 2022년, 23년 이 무렵에 한국 정가에서 여의도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독자적 핵무장론이 횡행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저는 그 야당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핵무장론을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 잠재적 핵능력 보유란 말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도는 해야 된다. 네, 일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게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그냥 산업, 에너지 산업, 원자력 산업으로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다가 이게 독자적 핵무장 또는 우리나라의 북한 핵 대응이라는 그 문제가 엎어진 겁니다. 군사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더더욱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요. 재미있는 건데 주한미군은 한 축으로는 그 북한을 먹지하는 거지만요.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해온 게 주한미군이에요. 전시작전권이요. 우리 전시작전권 넘어오면 다 넘어오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 미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되게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난 과거에 비해서 전시작전권이 옛날 계획 때 합의한 대로 다 넘어온데도 안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군 전력에 대한 그 지위예요. 공군 전력은 전시작전권이 와도 한국 정부에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공군 전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규모 전쟁이 전면전이 미국의 통제하에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남북 한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준다 하더라도 공군력만은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우리가 공군기 띄웠잖아요. 그거 굉장히 실제 군사 전문가들은 어이없어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오산 기지에 있는 미군 쪽에서 그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레이더를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갖고 올라왔지만 레이더를 쏠 수가 없는 미사일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도 알면서 그거를 그냥 활용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했다라는.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 한반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 이 주한미군 문제라는 게 결국은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한미군을 철수를 언제 할 거냐. 저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 미국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지금 그런 상황이 왔죠. 두 번째, 미국 국내 여론이 더 이상 외국의 군대를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세 번째, 미국이 한국보다는 더 시급한 군대를 넣어야 될 곳이 생겼을 때. 근데 사실은요,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맞물려 있어요. 아하. 그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을 다른 데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이 그래서 자꾸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미군을 우리 마음대로 쓰고 싶어. 그리고 필요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이 군수지원 체계를 동원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개방 문제 이거 다시 좀 꺼내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충분하죠. 이거는 지난번 실무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 미국 국민들 상대로 또 우리 협상단이 귀국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한 메시지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게 이제 농산물하고 축산물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웬만한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도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통 그런 협상하고 나면은 그 각국에서 이걸 갖다 풀이를 한다.
뭐 이런 정도는 서로 익스큐즈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훈식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날아간 것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사전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지금 해순방에 오르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수정 역할을 해야 되고요. 총리하고 그렇게 해서 국정 모든 현안을 조율하는 그런 위치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협상장에 투입했다. 그건 분명히 대통령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 말은 다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유일하게 부담 어려워하는 게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파트너가 이제 수지 와이스잖아요. 다른 사람은 만날 명분이 없는데 그래서 수지 와이스한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의제 선정도 안 되고 의전의 문제도 지금 불확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정말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방미길에 중국 특사를 보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홍익표 대표. 글쎄 이게 원래 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여러 나라에 특사 보낸다. 이미 보낸 데도 있고 아직 못 간 데도 있는데 여기 박병석 전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팀이 구성이 됐는데 못 갔었어요. 사실은 못 가다가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의 정치 일정이 매우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7월과 8월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베이다허 그 중국 공산당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그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7, 8월에 회의를 하는데 이미 그 얘기가 나오죠. 시진핑 주석의 거치와 관련된 문제 등등이 베이다허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단이 가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정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기로 하는데 글쎄 이거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가는데도 시진핑 주석을 면담을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그 총리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 을 아마 예방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약간의 미국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이지 이것이 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저는 이거는 그게 이제 본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히 일본은 아예 둘렀다 왔잖아요. 네. 이건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이 한일 정상회담 이 자체를 갖다 양장의 회담하고 그것도 17년 만에 그걸 갖다 또 정상회담한 내용을 또 합의문으로 정리해가지고 공동 발표 기자회견 형식도 가진 게 이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것도 일본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통상과 이런 안보 문제 이런 걸로 통해서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가치 질서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그런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사실상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날린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하면 늘 한일 관계 이 불편한 한일 관계 너네들 어떻게 풀래? 그럼 미국은 중재자 내지는 늘 그 관계 잘 가져라 이렇게 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사전에 풀고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제 중국의 이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간 부분은 이거는 특사는 지금 이제 새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부 특사를 다 보내는 그런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평가 잠시 후에 다시 해보고요.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 시사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태 대표님이 한일 정상회담 의미도 잠시 짚어주셨는데 한일 정상회담 평가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 뭐겠어요? 더 큰 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는데 더 큰 어려운 상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정말 훨씬 어려운 상대가 나타나니까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투기에는 너무 큰 상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양국이 지금 힘을 합쳐야만 겨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마 최근에 일본 총리 중에서는 가장 한국에게 우호적인 총리입니다. 사람도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중국이나 한국 문제에 대해서 온건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이시바 총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한일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역대 김대중 오부치 두 정상 간의 이후에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그때도 오부치 총리가 갑자기 와병으로 쓰러지면서 한일 관계가 지속이 못 됐는데 이시바 총리가 얼만큼 이 총리직을 유지할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이분이 좀 더 오래 갖고 있는 게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번 17년 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후 17년 만에 지금 양국 정상 합의문이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의미 있는 합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오부치 총리 당시 얘기를 계승한다고 재확인한다면서 했고 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협력 관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사적인 양국 정상의 비공개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경험들을 굉장히 자세히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동병상련이랄까? 어떤 인간적 신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G7 때도 제일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이 이시바 총리였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와 일본 이시바 총리 내각하고는 상당 부분 밀월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징용공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양국이 서로 간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국은 한국대로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공 문제가 외교안보의 문제,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외교적인 문제까지는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하는 쪽으로 서로가 조정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 일본의 우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식이 된 것 같습니다. 성과와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을 비롯해 요미우리 할 거 없이 그냥 그때 이시바 시게루하고 정상회담 이후 발표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냈어요. 그러니까 1965년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 있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난 걸 가서 아주 대서특필을 냈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한국 대통령이 양자외교를 위해서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한 것은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이다. 막 이렇게 하고 대수특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양국 정상의 수교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한일관계 뭐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그런 한일관계를 아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잘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이거 사실상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일 관계는 뭐 앞으로 현실 미래로 나가는 부분에 아예 접근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꽉 막혔어요.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한일 관계 이제 외교적으로는 복원을 하고 또 스틀 해결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스틀 외교를 더 강화시키는 이번 한일 간의 합의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양국 간에 이제 실질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 중에서도 뭐 심지어 이제 뭐 고령화 문제까지도 뭐 이렇게 일본의 이제 경험이 그게 우선되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마당을 같이 쓰는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뭐 이웃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일본하고의 너무 전략적인 그런 정략적이고 전략적인 관계 개선이 물론 사전에 미국의 어떤 양해나 또 협조 이해를 구하는 선상에서 미국 언론도 우호적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받아들일 건지 이런 부분. 우리는 분명히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좀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한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제 오늘 이제 한 16시간 이후에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결과물로서 한일 정상회담도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아 그거는 좀 실책이다 이런 또 뭐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장동혁 후보 맞대결 구도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최악은 피해야 된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 글쎄 뭐 당초 예상한 대로 그 김문수, 장동혁 그 소위 그 탄핵 반대했던 강경한 두 후보가 올라오고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은 다 이제 탈락한 상황이 됐고요. 이거는 지난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몇 차례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 소위 그 친윤 또는 이제 반탄이 60%에서 한 65% 정도. 그리고 반탄 또는 반윤이 한 35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구도 자체도 3대2로 나왔는데 3대2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는 거는 김근식 후보가 탈락한 거, 네. 이거 굉장히 타격을 입은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청년 후보들을 합쳐서 지금 3대2가 된 건데 청년 후보로 되신 분도 지역구가 물론 이제 뭐 탄핵에 대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손수조 후보에 비해서는 저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입장을 냈지만 지역구가 TK 쪽이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하게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구성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연직 그 최고위원들이 또 있거든요. 몇 분이. 그런 걸 감안하면 거의 일방적인 그 친윤 또는 기존의 구주류 당권파가 당을 장악한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 거냐. 지금 안에서 말들이 많아요. 지금 예선전에서 1등을 누가 했냐 갖고 장동혁 후보가 됐단 말도 지금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하여간 누가 됐든 간에 그 큰 차이가 없었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안철수 그다음에 저 한동훈 후보한테 쫓아가서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도 이제 이에 대한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최악은 피하자. 아마 장동혁 후보가 됐을 때는 거의 구주류 당권파가 사실상 이제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가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조금이라도 그 구주류 당권파하고 좀 그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또 이제 결선 투표가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모바일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지난번 이제 최종 결선에 2명 올릴 그때 이제 투표율 같은 경우는 모바일 투표에서 약 36%대. 근데 어제는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좀 더 높은 게 한 39%대, 거의 40%대 근접한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그 말은 즉 이제 결선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되려 그동안 이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식의 말하면 당원들 지지층에서 적극적인 이제 투표에 그런 몇 프로가 또 반응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의 차이는 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찬탄 반탄 프레임에서는 이제 반탄 주자들이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결선에서는 확연하게 그 입장에 차이가 있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성향의 그런 표심을 아우르기 위한 단결 필승론을 지금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통합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견제하고 또 여대 야수의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당의 모든 역량과 능력을 총결집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가 반면에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내부 총질 세력과 손잡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확고히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그만큼 선명성으로 승부를 걸겠다. 즉 그것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 여론 또 20%가 도로지만은 이 국민 여론도 대체로 보면은 좀 적극적인 뭐 역선택 방지 정도 들어가 있지만은 상당히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정치적 뭐 그런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장동혁 후보는 결선에서도 자기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오늘 이제 ARS 투표.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내일 되면 다 이제 집계는 마무리되는 거고 26일 날 이제 최종적인 발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당 안팎에서는 뭐 상당히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예측을 상당히 어렵게 해요. 어렵다. 그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통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단결 필승론으로 그러면 이제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층까지 다 이제 아우르겠다는 그 의지가 명확하거든요. 또 한동훈 또 전 대표의 입장도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선명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이제 쉽게 말하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만들어서 당을 변화시키고 또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권과 또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지금 이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악수 딜레마가 있어 보입니다. 이 반탄 후보가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당권은 잡게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상식적으로 보면 손을 내미는 게 맞는데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그 당내 경선 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당내 경선 때 자신의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상징적으로 사실 당 대표 되고 나서 빨리 해소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때 이걸 해소를 안 했거든요. 아마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파트너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저쪽에 그 당대표가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행보였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정말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장동혁 후보가 되면 정말 뭐 만나거나 악수할 명분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송원석하고도 안 만났는데 장동혁 대표하고 만난다? 이게 자기도 지금 명분이 안 쓰거든요. 이게 참 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야 관계가 이제는요. 김성태 대표님. 일단 경선 때는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 결선에 오면서는 먼저 연락하겠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 다 오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정치를 실종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대 야소의 전국에서 우리가 강대강 대치를 갖다 야당으로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또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도 전당대회장에 하안을 보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답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되든 당 대표가 되면은 그러면 상대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집권당 또 민주당이 당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협상을 해야 돼요. 야당은 우리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정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갖다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여당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 또 집권당 민주당도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입법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대래 복원해가지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권당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없애야 되죠. 노란봉투법 상법 세제 개편안 지금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이게 불안하고 방송 3법 그냥 일사천리죠. 뭐든지 지금 현재 정권과 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검찰, 언론, 사법 이걸 9월 25일까지 어떻게 받칩니까? 야당 대표도 만약에 공언한 대로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야 된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환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가볍게 데뷔골을 뽑아냈네요. 네, 너무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아서 경기 3경기만이고요. 선발 경기 2경기만입니다. 댈러스와의 경기였는데 그 페널티 에리아 부분에서 우양가 선수가 얻어낸 그 프리킥 기회를 잡았어요. 보통 저번에 이제 페널티킥을 양보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선수들이 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찼는데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왼쪽 골대 구석으로 정확히 차넣었습니다. 골키퍼가 손도 못 댔고 하다 보니까 환상적인 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슈팅 8개 그리고 결정적인 패스도 7, 8개 하면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이제 팀의 주요 선수가 됐다. 팀을 이끈다 이런 얘기가 돼버렸는데 경기까지 이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서도 첫 골도 좋고 리그 데뷔골도 되게 좋은데 승점 3점을 얻지 못해서 조금 서운하다. 좀 디서포인티드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설마 그렇게 실망까지 했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독일 리그에서 또 잉글랜드 거쳐서 이제 미국에서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31일 현지 시간으로 31일 우리 시간으로 1일 이제 샌디에고와 홈 경기를 하게 되는데 홈 경기를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8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 다저스 경기에 가서 시구도 하게 되거든요. 오타니 선수와 만나서 인사만 해도 정말 한일 대단한 선수들이 만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존 토링턴이라고 하는 그 LA 단장이 지난 2주간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보다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해서 팬들의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어서 북중미 월드컵을 흥행시키는데 또 우리 대표팀이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오늘 미국 원정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합니다.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외국 태생이죠. 이제 혼혈 국가대표 선수가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의견들이 최근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 2월에 이제 유럽 출장을 갔을 때 그 선수들을 돌아보는 리스트에 두세 명 정도의 그 혼혈 선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지금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선수고요. 또 한 선수는 그 스페인 리그에 있는 마빈박이라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두 선수 모두 뭐 수비력도 좋고 미드필드에서 활약도 좋고 특히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뮌헨 글라드바흐라는 선수 1부 리그에 지금 이제 합류해 있거든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근데 지난 11일에 독일 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소속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선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마빈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라리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스페인 국가대표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보다는 스페인 대표팀으로 뛰는 걸 목표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그 본선에 진출을 시켜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선수들에게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선수들과 공유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동안 기아를 추진했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한마디로 그동안 그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은 해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지켜보고 만약에 합류한다고 한다면 그전과는 다른 어떤 수준급의 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만약 합류하게 된다면 우리 축구가 또 한 번 변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알아봅니다. 롯데가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했네요. 네. 뭐 최근 롯데에 대한 얘기들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타선 침묵, 잦은 수비 실책, 그다음에 전준우의 공백, 그리고 뭐 불안한 마운드,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래서 뭐 20년 만에, 22년 만에 기록들을 계속 세우고 그랬었는데 어제 경기는 1회부터 달랐어요. 첫 그 박찬영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가고 바로 이어서 이제 레이에스 선수가 3점 홈런을 터뜨려서 1회부터 그야말로 이제 타력을 뿜어냈기 때문에 타선 침묵이란 말이 무색했는데 4회 초에는 무려 이제 뭐 안타 7개를 포함해서 8점을 뽑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선의 침묵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비도 어제는 괜찮았어요. 정훈 선수가 하나 실책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정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10승 투수인 그 데이비슨을 보내고 새로 영입한 선수 벨라스케스 선수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뭐 6이닝 6피안타 2피 홈런 4실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기였다면 타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메이저리그 38승에 걸맞는 활약의 기대감을 좀 더 키우게 하면서 롯데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한다고 한다면 지금 공동 4위거든요. 롯데 팬들이 원하는 가을 야구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화도 마운드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반전의 기회를 잡았죠? 네. 뭐 사실 6연패도 하나 했거든요. 사실 롯데에 가려져 있었는데 SSG를 상대로 어제 5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체적으로 2연승을 거두니까 분위기 반전이 됐고 이제 내일부터 최하위 키움과 3연전을 갖게 됩니다. 지금 LG야구의 승차가 5경기 반이거든요. 근데 LG가 이제 6위 NC야구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갈지 모르지만 1위 LG야구가 아무래도 승차를 줄여야 다시 한번 1위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노시환 선수가 어제 이제 투런 홈런을 친 것처럼 타선이 좀 안정돼 있는 면도 있고 무엇보다 어제 이제 김서현 선수가 그동안 이제 워낙 마무리를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삼진 두 개를 곁들이면서 1이닝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았거든요.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한화도 다시 한번 1위에 해서 한국 시리즈 직행 노려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정말 8월 들어서 올라오는군요. 네, 뭐 8치월이라고 했는데 정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미러키전을 앞두고 미러키전 1차전에서 안타를 못 칠 때만 해도 이제 뭐 연속 경기 안타가 10경기에서 끝나는구나. 그래도 뭐 타율이 좀 안정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다시 이제 미러키의 이제 15승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뽑아내고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안타를 뽑아내서 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요. 특히 마지막 9회에 볼넷을 얻어 나가면서 후속 타자하고 연결해 줬는데
있었는데 그 후속 타자 라모스가 적시타를 터뜨려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이정우 선수가 필요할 때 활약을 펼친다고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팀이 아직도 4위예요. 뭐 LA 다저스가 있고 샌디에고라는 좋은 팀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애리조나한테 밀려 있는 거는 조금 분발해야 될 면이거든요. 팀이 좀 살아난다면 이정우의 활약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우 선수 지금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회복된 거죠? 네, 본인은 이제 부상에서 회복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타격감도 살아나잖아요. 근데 팀 전체의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팀 전체가 좀 살아나 주고 한다면 아직 뭐 경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와일드 카드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자 골프에서 19살 김민솔 선수 극적인 이글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뭐 2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추천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1라운드부터 선두를 치고 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마지막 4라운드 무서운 10대 마지막 18홀의 극적인 승부를 만들어줬습니다. 17번 홀을 마치고 나서는 노승희, 이다현 선수와 함께 17언더파로 공동 선두였거든요. 마지막 홀에서 이글 기회를 잡았는데 이 선수는 넣고 이다현 선수는 못 넣습니다. 그래서 1부 리그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덕분에 이제 1부 리그 정규리그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는데요. 또 하나의 무서운 10대를 얻었습니다. 우리 한때 LPGA를 호령했었던 한국 여자 골프가 네. 다시 한번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정격기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